이 도시는 킵차크 칸국의 심장부가 되었습니다. 아랍의 여행가 이븐 바투타는 1330년대에 이 도시를 방문하고 경탄했습니다. 사라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다. 거대한 시장이 있고 넓은 거리가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13개의 금요일 사원이 있고 러시아인의 교회도 있으며 이슬람 율법 학교들도 있다. 바투의 통치 방식은 영리했습니다. 그는 러시아 공국들을 직접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 공국의 공들을 사라이로 불러 무릎을 꿇게 하고 야를리크라는 통치 허가증을 내려주었습니다. 공들은 킵차크 칸국에 공물을 바치고 군사적 지원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그 대가로 자신들의 영토를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타르의 멍에라 불린 지배 체제였습니다. 노브고로드 제1연대기는 이 굴욕적인 의식을 기록합니다. 공들이 사라이로 가서 칸 앞에 엎드렸다. 그들은 말젖술을 마셔야 했고 불 사이를 지나가야 했으며 칸의 우상들에게 절해야 했다. 어떤 공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굴복했다. 생존이 명예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1246년 야로슬라프 2세가 사라이로 향했고 그곳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의 아들 알렉산드르 넵스키는 더 현실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바투와 협력하여 자신의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1252년 그는 바투의 지원을 받아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블라디미르 대공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르 넵스키의 정책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동쪽의 몽골에게는 굴복했지만 서쪽의 스웨덴과 튜튼 기사단에게는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1240년 네바 강 전투와 1242년 얼음 호수 전투에서 그는 서방 세력을 격퇴했습니다. 그의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몽골은 러시아의 종교와 문화를 건드리지 않지만 가톨릭 세력은 정교회를 파괴하려 할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알렉산드르 넵스키는 1263년 사라이에서 돌아오는 길에 죽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는 그를 성인으로 시성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넵스키의 생애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는 동방의 용들을 달래고 서방의 늑대들을 무찔렀다. 그는 지혜로운 통치자였으며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다. 그러나 다른 시각도 있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그가 몽골의 앞잡이가 되어 러시아의 자유를 팔아넘겼다고 비판했습니다. 13세기 후반 킵차크 칸국 내부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투의 동생 베르케가 1257년 권력을 잡았을 때 그는 이미 이슬람으로 개종한 상태였습니다. 베르케는 최초의 무슬림 몽골 칸이었습니다. 집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르케는 어려서부터 이슬람 학자들과 교유했다. 그는 코란을 배웠고 알라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가 칸이 되자 킵차크 칸국은 점차 이슬람의 땅이 되어갔다. 베르케의 이슬람 개종은 중대한 정치적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는 일칸국의 훌라구와 적대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훌라구가 바그다드의 칼리파를 살해한 것에 분노한 베르케는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훌라구는 신자들의 지도자를 죽였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다. 1262년 두 칸국은 카프카스에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몽골 제국 역사상 최초의 본격적인 칸국 간 전쟁이었습니다. 소르카크타니의 손자들이 서로에게 칼을 겨눈 것입니다. 테렉강 전투에서 두 군대가 충돌했고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주바이니는 슬픔에 잠겨 이렇게 썼습니다. 몽골인이 몽골인을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인다. 칭기즈칸의 후예들이 서로의 피를 흘리는 것을 보니 하늘도 눈물을 흘리는 듯하다. 이 전쟁은 30년 넘게 산발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킵차크 칸국은 맘루크 이집트와 동맹을 맺었고 일칸국은 고립되었습니다. 킵차크 칸국의 상인들은 노예 무역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는데
이 노예들 중 많은 수가 맘루크 군대의 전사가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킵차크 칸국이 판 노예들이 아인 잘루트에서 일칸국의 군대와 싸운 것입니다. 14세기 초 우즈베크 칸의 통치 아래 킵차크 칸국은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우즈베크는 이슬람을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이븐 바투타는 그의 궁정을 방문하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즈베크 칸은 경건한 무슬림이다. 그는 매일 5번 예배를 드리고 율법 학자들을 존중한다. 그의 궁정에는 금과 비단이 넘쳐나고 사방에서 상인들이 찾아온다. 우즈베크의 치세에 킵차크 칸국은 유라시아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동쪽의 중국에서 서쪽의 유럽까지 비단과 향신료, 모피와 노예가 킵차크 칸국의 땅을 거쳐갔습니다. 사라이는 베네치아와 제노바 상인들의 거점이 되었고 이슬람 학자들의 집결지가 되었습니다. 카프라는 크림 반도의 항구는 흑해 무역의 허브였습니다. 그러나 킵차크 칸국의 지배는 잔인했습니다. 러시아 공국들은 끊임없이 공물을 바쳐야 했고 저항하면 가혹한 응징이 뒤따랐습니다. 1293년 야잔이 다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몽골군의 보복은 신속하고 잔인했습니다. 랴잔 연대기는 기록합니다. 도시가 다시 불탔다. 살아남은 자는 거의 없었다. 타타르의 칼은 자비를 모른다. 그러나 동시에 몽골의 지배는 러시아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어에는 수많은 몽골어 차용어가 들어왔습니다. 돈, 세금, 역참, 칼, 이 모든 단어들이 몽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러시아의 행정체계도 몽골식으로 재편되었습니다. 호구 조사, 역참 제도, 조세 징수 방식, 이 모든 것이 몽골의 유산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유산이었습니다. 모스크바 대공국이 부상한 것도 몽골 덕분이었습니다. 모스크바의 공들은 킵차크 칸국과의 협력을 통해 다른 공국들을 압도했습니다. 이반 1세는 돈 주머니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그는 다른 공국들로부터 곡물을 거두어 사라이에 바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모스크바의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모스크바 연대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반공은 지혜로웠다. 그는 칸의 총애를 얻었고 칸의 힘을 빌려 경쟁자들을 제압했다. 모스크바는 작은 공국에서 강대한 공국으로 성장했다. 이것은 알렉산드르 넵스키의 전략을 계승한 것이었습니다. 몽골의 힘을 이용하여 러시아 내부의 통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모스크바의 전략이었습니다. 14세기 중반 킵차크 칸국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357년 자니베크 칸이 죽은 후 권력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20년 동안 20명이 넘는 칸들이 교체되었습니다. 이것을 대혼란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중앙 권력이 약화되자 지방 세력들이 독립을 추구했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모스크바가 움직였습니다. 1380년 9월 8일 쿨리코보 평원에서 역사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모스크바 대공 드미트리 돈스코이가 이끄는 러시아 연합군이 마마이가 이끄는 킵차크 칸국 군대와 맞붙었습니다. 자도니 신화는 이 전투를 서사시처럼 묘사합니다. 러시아의 전사들이 일어났다.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다. 그들은 자유를 위해, 신앙을 위해, 조국을 위해 싸웠다. 돈강이 피로 물들었고 평원이 시체로 뒤덮였다. 그러나 러시아가 승리했다. 쿨리코보 전투는 상징적 의미가 컸습니다. 비록 2년 후 토우타미시가 모스크바를 불태우며 킵차크 칸국의 권위를 회복했지만 러시아인들은 이제 몽골이 무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스크바 연대기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타타르의 멍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싸울 수 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15세기에 들어서면서 킵차크 칸국은 완전히 분열되었습니다. 크림 칸국, 카잔 칸국, 아스트라한 칸국, 시비르 칸국, 이렇게 여러 개의 후계 국가들로 쪼개졌습니다.
1480년 이반 3세는 아흐마드 칸의 곡물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우그라 강에서 두 군대가 대치했지만 전투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몽골군은 그냥 철수했습니다. 러시아 역사가들은 이것을 타타르의 멍해의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킵차크 칸국의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 대공국이 러시아 제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몽골의 통치 방식을 많이 계승했습니다. 중앙 집권적 전제 정치, 엄격한 위계 질서, 광대한 영토에 대한 지배, 이 모든 것이 몽골의 유산이었습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러시아는 몽골을 물리쳤지만 동시에 몽골이 되었다. 킵차크 칸국의 수도 사라이는 16세기에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곳은 볼가 강변의 황량한 들판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서면 우리는 여전히 들을 수 있습니다. 말발굽 소리를, 칸의 명령을, 러시아 공들의 비탄을, 그리고 천천히 자라나는 저항의 불씨를. 황금 군단의 깃발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그림자는 여전히 러시아의 대지 위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얼어붙은 땅의 엄격한 주인들은 떠났지만 그들의 법도는 새로운 주인들에게 계승되었습니다. 1227년 칭기즈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는 광대한 제국을 네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장남 조치는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났기에 그의 몫은 아들 바투에게, 차남 차가타이는 중앙아시아를, 삼남 오고타이는 제국의 중심부를, 막내 툴루이는 몽골 본토를 받았습니다. 원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차가타이는 서요를 멸하고 얻은 땅, 즉 알타이 산맥에서 아무다리아 강까지의 광활한 영토를 받았다. 이곳은 제국의 심장부였으며 칭기즈칸의 법도가 가장 순수하게 보존되어야 할 땅이었다. 차가타이는 아버지의 가장 충실한 아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역사가 주바이니는 세계 정복자의 역사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차가타이는 엄격하고 정의로웠다. 그는 야사 즉 칭기즈칸의 법전을 철저히 준수했으며 어떤 위반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의 형 조치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있을 때 차가타이는 가차없이 그를 비난했다. 그는 법 앞에서 형제도 아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믿었다. 차가타이의 영토는 독특했습니다. 사마르칸트와 부하라, 천년의 역사를 가진 실크로드의 진주들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가타이는 이 도시들의 화려함을 경계했습니다. 라시드 아딘의 집사에는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차가타이는 사마르칸트의 궁전에 머무르기를 거부하고 도시 밖에 게르를 치고 살았다. 그는 신하들에게 말했다. 돌로 된 집은 사람을 약하게 만든다. 우리는 초원의 아들들이며 바람과 하늘 아래서 살아야 한다고. 1242년 차가타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차가타이 칸국은 복잡한 권력 투쟁에 휩싸였습니다. 차가타이의 손자 카라 훌레구가 칸이 되었지만 실권은 오고타이의 미망인 퇴레게네가 임명한 섭정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원사는 이 시기를 혼란의 시대라고 묘사합니다. 칸국은 분열되었다. 동쪽은 유목 생활을 고집하는 보수파가, 서쪽은 정주 문명에 적응하려는 개혁파가 장악했다. 1251년 몽케 칸이 데칸으로 즉위하면서 차가타이 칸국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몽케는 카라 훌레구를 폐위하고 차가타이의 손자 예수 몽케를 새로운 칸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권력자는 몽케가 파견한 감독관들이었습니다. 주바이니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차가타이 칸국은 더 이상 독립적이지 않았다. 카라코룸의 데칸이 진짜 주인이었고 차가타이의 후예들은 명목상의 통치자에 불과했다. 1260년대 쿠빌라이와 아릭부카의 내전이 벌어지자 차가타이 칸국도 분열되었습니다. 알구라는 야심찬 통치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릭부카를 지원했지만 곧 독자적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는 알구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구는 교활하고 잔인했다.
그는 쿠빌라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차가타이 칸국의 진정한 독립을 추구했다. 알군은 일칸국의 훌라구와 동맹을 맺고 오고타이 칸국의 잔존 세력들을 공격했습니다. 1266년 그는 오고타이의 손자 카이두와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순간 알군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차가타이 칸국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카이두가 부상했습니다. 오고타이의 손자였던 그는 차가타이 칸국의 동부를 장악하고 쿠빌라이의 원나라에 맞서는 서방 연합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동방견물록에서 카이두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카이두는 용맹한 전사이자 교활한 정치가다. 그는 쿠빌라이 칸에게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칭기즈칸의 진정한 후계자라고 선언했다. 1268년부터 1301년까지 카이두는 원나라와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는 중앙아시아와 몽골 고원의 경계 지역을 놓고 쿠빌라이, 그리고 후에는 쿠빌라이의 후계자들과 싸웠습니다. 원사는 이 전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카이두의 반란은 제국의 큰 부담이었다. 서북 변경에서 끊임없이 전투가 벌어졌고 수많은 군사와 재물이 소모되었다. 그러나 카이두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다. 카이두의 전쟁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념의 전쟁이었습니다. 카이두는 쿠빌라이가 몽골의 전통을 배신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쿠빌라이는 한족의 옷을 입고 한족의 궁전에 살며 한족의 예법을 따른다. 그는 더 이상 몽골인이 아니다. 진정한 칭기즈칸의 후예는 초원에서 말을 타고 양고기를 먹으며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우리다. 차가타이 칸국은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더욱 분열되었습니다. 서부 차가타이, 즉 마와라나흐르 지역은 점차 정주 문명에 적응했습니다. 사마르칸트와 부하라의 무슬림 상인들과 학자들이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반면 동부 차가타이, 즉 모굴리스탄 지역은 유목 전통을 고수했습니다. 그들은 이슬람보다는 샤머니즘과 불교에 더 가까웠고 정주 생활을 거부했습니다. 1304년 카이두가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차파르는 결국 원나라와 화해했습니다. 원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차파르가 무릎을 꿇고 항복했다. 40년에 걸친 전쟁이 끝났다. 그러나 이미 너무 많은 것이 파괴되었고 너무 많은 피가 흘렀다. 카이두의 전쟁은 끝났지만 차가타이 칸국의 분열은 계속되었습니다. 14세기 전반 차가타이 칸국은 공식적으로 동서로 분열되었습니다. 서부는 점차 이슬람화되고 페르시아화되었습니다. 1326년 투굴룩 티무르가 동부 차가타이의 칸이 되면서 이슬람으로 개종했습니다. 그는 강제로 부하들에게도 이슬람 개종을 명령했습니다. 이븐 바투타는 이 지역을 방문하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얼마 전에야 무슬림이 되었다. 그들은 아직 코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예배의 방법도 서툴다. 그러나 그들의 열정은 대단하다. 그러나 동시에 반발도 거셌습니다. 많은 몽골 귀족들은 이슬람 개종을 전통에 대한 배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칭기즈칸의 야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차가타이 칸국은 이제 종교 전쟁의 양상까지 띄게 되었습니다. 집사의 한 구절은 이 비극을 잘 보여줍니다. 형제가 형제를 배교자라 부르고 아버지가 아들을 불신자라 저주한다. 칭기즈칸의 법을 지키려는 자와 알라의 법을 따르려는 자 사이에 깊은 골이 파였다. 1347년 카잔 칸이 암살당하면서 차가타이 가문의 중앙 집권적 통치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이후 차가타이 칸국은 여러 소규모 세력들로 쪼개졌습니다. 칸들은 허수아비에 불과했고 실권은 부족장들과 군벌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라시드 앗딘의 후계자들이 쓴 기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차가타이 칸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름만 남았을 뿐 실체는 사라졌다. 수십 개의 작은 세력들이 서로 싸우고 칸의 이름으로 약탈을 일삼는다. 그러나 바로 이 혼란이 역사의 아이러니를 낳았습니다. 1336년 사마르칸트 근처의 작은 마을 호자 일가르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티무르, 나중에 절름발이라는 뜻의 티무르랭으로 불리게 될 인물이었습니다. 티무르는 차가타이 가문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를라스 부족의 소귀족 출신에 불과했습니다. 티무르의 청년기는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차가타이 칸국은 완전히 무정부 상태에 빠져 있었고 크고 작은 군벌들이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티무르는 이 혼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는 말 도둑으로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한 전투에서 화살과 창을 맞아 오른쪽 다리와 팔에 부상을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평생 다리를 절었습니다. 스페인의 사절 루이 곤잘레스 데 클라비오는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티무르는 키가 크고 위험이 있지만 다리를 심하게 절며 오른손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다. 1360년대 티무르는 점차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차가타이 가문의 후손들을 허수아비 칸으로 옹립하면서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칸이라 부르지 않고 에미르, 즉 사령관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칭기즈칸의 혈통이 아니었기에 칸의 칭호를 쓸 수 없었던 것입니다. 대신 그는 칭기즈칸의 후손을 사위로 맞이하여 구르칸, 즉 칸의 사위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1370년 티무르는 마침내 서부 차가타이 칸국의 사실상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정했습니다. 아랍의 역사가 이븐 아라브샤는 티무르의 경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티무르는 잔인하고 피에 굶주린 정복자였다. 그러나 동시에 건축과 예술을 사랑하는 후원자이기도 했다. 그는 사마르칸트를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고자 했다. 1380년대부터 티무르는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호라즘을 정복했고 이어서 페르시아로 진격했습니다. 1387년 그는 이스파한을 점령했습니다. 도시가 반란을 일으키자 티무르는 가차없이 보복했습니다. 7만 명이 학살당했고 그들의 머리로 탑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훌라구의 바그다드 학살을 떠올리게 하는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1393년 티무르는 바그다드를 점령했습니다. 다시 한번 티그리스 강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1398년 그는 인도의 델리를 약탈했습니다. 10만 명의 포로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인도의 역사가들은 티무르를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1400년 그는 시리아를 침공하여 다마스쿠스와 알레포를 파괴했습니다. 1402년 그는 소아시아로 진격하여 앙카라 전투에서 오스만 제국의 술탄 바예지드 1세를 사로잡았습니다. 티무르의 정복은 잔인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문화의 후원자였습니다. 정복한 땅에서 기술자들과 예술가들, 학자들을 사마르칸트로 데려왔습니다. 페르시아의 서예가들, 시리아의 건축가들, 인도의 보석 세공인들이 모두 사마르칸트로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클라비오는 사마르칸트를 방문하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도시는 건설 중이다. 사방에서 장인들이 일하고 있다. 티무르는 세계의 모든 아름다움을 이곳에 모으려 한다. 1405년 2월 티무르는 중국 원정을 준비하던 중 오트라르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69세였습니다. 그의 시신은 사마르칸트의 구루 에미르 영묘에 안장되었습니다. 그의 무덤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전해집니다. 내가 살아있었을 때 세계가 두려워했다. 내가 죽은 후에도 내 무덤을 여는 자에게 재앙이 있으리라. 1941년 소련의 고고학자들이 이 무덤을 열었고 며칠 후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침공했습니다. 티무르의 제국은 그의 죽음 이후 곧 분열되었습니다.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이 제국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나 티무르의 유산은 계속되었습니다. 그의 증손자 바부르는 인도로 가서 무굴 제국을 세웠습니다. 티무르 왕조의 통치자들은 페르시아 문화와 이슬람 예술의 위대한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사마르칸트와 헤라트, 부하라는 15세기 이슬람 세계의 문화적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차가타이 칸국의 역사는 역설로 가득합니다. 칭기즈칸의 법도를 가장 충실히 지키려 했던 이 나라는 가장 먼저 그 법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변화를 거부했던 이 땅은 가장 극심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혼란 속에서 칭기즈칸의 혈통도 아닌 한 절름발이가 일어나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려 했습니다. 티무르는 스스로를 칭기즈칸의 후계자라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매우 달랐습니다. 칭기즈칸은 유목민의 법도를 세웠지만 티무르는 페르시아의 문명인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은 초원의 하늘의 제사를 지냈지만 티무르는 알라에게 기도했습니다. 칭기즈칸은 제국을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티무르가 남긴 것은 폐허와 예술이었습니다. 사마르칸트의 레기스탄 광장에 서면 우리는 차가타이 칸국의 운명을 볼 수 있습니다. 칭기즈칸의 순수한 법도를 지키려 했던 그 꿈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문명이 꽃을 피웠습니다. 변화를 거부한 자들은 멸망했지만 그들이 남긴 공백은 더 야심찬 자들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차가타이 칸국은 몽골 제국의 칸국들 중 가장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장 극적인 변화와 재탄생을 목격한 땅이었습니다. 1320년 어느 봄날 원나라의 대도에서 한 늙은 몽골 귀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소르카크타니의 시대를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니께서 이야기해 주셨다. 소르카크타니 베키께서 내 아들을 불러놓고 4개의 화살을 보여주셨다고. 하나로 묶으면 꺾을 수 없지만 흩어지면 약하다고 하셨다네. 그런데 보거라. 이제 그 화살들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는 중국의 황금 궁전에, 하나는 페르시아의 사원에, 하나는 러시아의 얼음 위에, 하나는 중앙아시아의 모래 속에 묻혀 있다. 14세기 중반 소르카크타니가 경고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4개의 칸국은 이제 서로를 형제국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신을 섬겼고 각자의 언어를 사용했으며 각자의 적을 만들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역사가는 원나라의 연대기를 읽을 수 없었고 원나라의 관료는 킵차크 칸국의 문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라시드 아띠는 집사의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칭기즈칸의 후예라고 말하지만 이제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혈통만으로는 제국을 유지할 수 없다. 1335년 일칸국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아부 사이드 칸이 후사 없이 죽자 제국은 순식간에 여러 지방 세력으로 분열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연대기 작가들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훌라구의 집안이 끊어지자 페르시아는 혼란에 빠졌다. 수십 명의 군벌들이 일어나 서로를 칸이라 칭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진정한 권위를 갖지 못했다. 잘라이르 왕조, 무자파르 왕조, 사르바다르 왕조 이렇게 작은 국가들이 일칸국의 영토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일칸국의 몰락은 상징적이었습니다. 가장 잔인하게 정복했던 제국이 가장 먼저 사라진 것입니다. 바그다드를 잿더미로 만들었던 훌라구의 후손들은 결국 그들이 정복한 땅의 문화에 완전히 흡수되었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어를 말했고 이슬람 율법을 따랐으며 페르시아의 시를 읽었습니다. 마지막 일칸들의 무덤에는 코란 구절이 새겨져 있었고 몽골어 비문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차가타이 칸국은 더 일찍 분열되었습니다. 1340년대부터 동부와 서부로 완전히 갈라졌고 각각 독자적인 길을 걸었습니다. 동부 모굴리스탄은 16세기까지 명맥을 유지했지만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서부는 티무르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티무르 제국도 창건자의 죽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분열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역사가들은 이렇게 썼습니다. 차가타이의 이름은 사라졌다. 그의 후손들은 허수아비 칸이 되었고 진짜 권력은 부족장들과 군벌들이 쥐었다. 칭기즈칸의 법도는 잊혀졌고 이슬람 율법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킵차크 칸국은 가장 오래 버텼습니다. 14세기 중반까지도 여전히 강력했고 살아있는 번영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1357년 이후 대혼란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20년 동안 20명이 넘는 칸들이 교체되었고 제국은 내전으로 피폐해졌습니다. 1380년 쿨리코보 전투에서 러시아 공국들이 승리하면서 킵차크 칸국의 권위는 치명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러시아의 연대기 작가들은 환호했습니다. 타타르의 멍에가 흔들린다. 신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1395년 운명의 해가 찾아왔습니다. 티무르가 킵차크 칸국을 침공한 것입니다. 그는 사라이를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도시는 불탔고 주민들은 학살당했습니다. 티무르의 군대는 볼가 강을 따라 북쪽으로 진격하며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킵차크 칸국은 이 타격에서 결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븐 아라브샤는 티무르의 경위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티무르는 황금 군단의 영광을 짓밟았다. 사라이의 궁전들이 무너지고 시장들이 텅 비었다. 킵차크의 칸들은 이제 거지처럼 떠돌아다녔다. 15세기에 들어서면서 킵차크 칸국은 여러 개의 작은 칸국들로 쪼개졌습니다. 크림 칸국, 카잔 칸국, 아스트라한 칸국, 시비르 칸국, 노가이 호르드, 이렇게 분열된 국가들은 서로 싸웠고 외부의 위협에 취약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1480년 이반 3세가 곡물 납부를 거부하면서 타타르의 멍에는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킵차크 칸국의 연대기 작가는 비통하게 썼습니다. 250년 동안 러시아를 지배했던 우리가 이제 러시아의 신하가 될 운명에 처했다. 원나라는 네 칸국 중 가장 화려했지만 몰락도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14세기 중반부터 자연재해와 역병, 부패와 반란이 제국을 갉아먹었습니다. 1351년 홍건적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가난한 농민들이 일어나 몽골의 지배에 저항했습니다. 원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백성들이 붉은 두건을 쓰고 반란을 일으켰다. 그들은 몽골인들을 오랑캐라 부르며 중화를 회복하자고 외쳤다. 불길은 순식간에 천하로 번졌다. 1368년 주원장이 이끄는 명나라 군대가 대도를 포위했습니다.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 토곤 테무르는 싸우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북쪽 초원으로 달아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초원에서 왔으니 초원으로 돌아갈 뿐이다. 9월 14일 명나라 군대가 대도에 입성했습니다. 쿠빌라이가 그토록 아름답게 꾸몄던 궁전들은 약탈당하고 불탔습니다. 명나라는 대도를 베이핑으로 개명했고 몽골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원나라가 멸망한 것이 아니라 초원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몽골인들은 말했습니다. 북원이라 불린 이 정권은 몽골 고원에서 200년 넘게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세계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초원의 작은 세력으로 축소되었고 명나라와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몽골의 연대기 황금사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우리는 한때 천하를 호령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초원의 포로가 되었다. 화려한 궁전 대신 남루한 게르에서 비단옷 대신 가죽옷을 입고 산의 진미 대신 양고기와 말젖술로 연명한다. 1500년경 소르카크타니의 후손들이 통치하는 나라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일칸국은 100년 전에 사라졌고 차가타이 칸국은 이름만 남았으며 킵차크 칸국은 여러 개로 쪼개졌고 원나라는 몽골 고원의 작은 세력으로 전락했습니다.
칭기즈칸의 직계 후손들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들 대부분은 권력도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티무르의 신하가 되었고 어떤 이들은 러시아의 공우가 되었으며 어떤 이들은 중국의 변방에서 명나라와 씨름했습니다. 그러나 몽골 제국은 정말로 사라진 것일까요? 역설적이게도 제국이 분열되고 멸망하면서 그 유산은 오히려 더 깊고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원나라가 중국에 남긴 것은 단순히 90년의 지배가 아니었습니다. 대운하의 재건, 집회제도, 역참 시스템, 이 모든 것이 명나라와 청나라로 계승되었습니다. 베이징이 중국의 수도가 된 것도 쿠빌라이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의 역사가들은 이렇게 인정합니다. 원나라는 짧았지만 그 영향은 지금까지 남아있다. 일칸국이 페르시아에 남긴 유산은 더욱 풍부했습니다. 페르시아 미니어처 회화는 몽골 시대에 꽃을 피웠고 훗날 사파비 왕조와 무굴 제국의 예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락의 천문대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유럽 천문학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라시드 아딘의 집사는 세계 최초의 진정한 세계사로서 동서양의 역사를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역사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몽골의 정복은 잔인했지만 그들이 가져온 개방성과 국제성은 페르시아 문화를 풍요롭게 했다. 킵차크 칸국이 러시아에 남긴 흔적은 가장 복잡했습니다. 타타르의 멍에는 러시아인들에게 깊은 상처였지만 동시에 러시아 국가의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모스크바 대공국이 부상한 것도 중앙 집권적 전제 정치가 확립된 것도 모두 몽골 지배의 유산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역사가 니콜라이 카람지는 19세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몽골의 지배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러시아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몽골을 증오하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 차가타이 칸국의 유산은 가장 역설적이었습니다. 가장 보수적이었던 이 나라는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었고 그 혼란 속에서 티무르라는 괴물을 낳았습니다. 티무르는 칭기즈칸의 혈통이 아니었지만 칭기즈칸의 정복 정신을 계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후손들은 중앙아시아와 인도에서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무굴 제국의 타지마할은 티무르의 증손자가 세운 것입니다. 중앙아시아의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차가타이 칸국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새로운 시작을 낳았다. 21세기의 관점에서 보면 몽골 제국의 분열은 필연이었습니다. 13세기의 기술로는 유라시아 전체를 하나의 제국으로 통치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말을 타고 카라코룸에서 사라이까지 가는 데만 몇 달이 걸렸고 대도에서 타브리즈까지는 반년 이상 걸렸습니다. 이런 거리를 하나의 중앙정부가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문화의 차이였습니다. 중국의 유교 문명, 페르시아의 이슬람 문명, 러시아의 정교회 문명, 중앙아시아의 유목 문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제국 안에 통합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꿈이었을지 모릅니다. 각 한국이 현지 문화에 동화된 것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생존을 위한 필연적 선택이었습니다. 소르카타니는 틀렸을까요? 그녀의 내 화살 이야기는 실패한 교훈이었을까요? 아닐지도 모릅니다. 화살들은 흩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각각의 화살은 떨어진 땅에 뿌리를 내렸고 그 땅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하나의 정치적 실체로서는 사라졌지만 그 유산은 유라시아 전역에 퍼져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라코룸의 폐허에 서면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무너진 성벽과 부서진 기와 바람에 흩날리는 모래먼지. 그러나 상상력을 발휘하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소르카타니가 내 아들을 바라보던 모습을, 몽케가 제국의 확장을 명령하던 순간을, 쿠빌라이가 중국으로 떠나던 날을, 훌라구가 서쪽을 바라보던 눈빛을, 아릭부카가 마지막까지 초원을 지키려 했던 고집을. 대도의 예터에 서면 쿠빌라이의 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초원의 아들이 황제가 되려 했던 야망을,
두 세계의 다리가 되려 했던 시도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었던 고독을. 타브리즈의 유적지에서는 훌라구의 모순을 생각하게 됩니다. 파괴자가 어떻게 수호자가 되었는지를, 정복자가 어떻게 피정복자가 되었는지를, 사라이의 빈 들판에 서면 킵차크 칸국의 엄격함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황금 군단의 위용을, 타타르의 멍에 아래 신음하던 러시아를, 그리고 결국 승리한 것은 피지배자였다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사마르칸트의 레기스탄 광장에서는 차가타이 칸국의 혼란과 재생을 목격합니다. 보수주의가 어떻게 무정부 상태로 이어졌는지를,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어떻게 티무르라는 새로운 정복자가 탄생했는지를. 소르카타니의 눈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키워낸 네 아들과 그 후손들은 세계의 지도를 다시 그렸습니다. 그들이 정복한 땅은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몽골 이후 더 이상 고립되지 않았고, 페르시아는 몽골 이후 새로운 문화적 전성기를 맞이했으며, 러시아는 몽골 이후 강대국으로 성장했고, 중앙아시아는 몽골 이후 동서 문명의 교차로가 되었습니다. 대제국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변화했습니다. 하나의 정치적 실체에서 여러 개의 문화적 유산으로, 통일된 제국에서 다양한 국가들로, 몽골의 제국에서 세계의 역사로. 소르카타니의 네 화살은 다시 만나지 못했지만 각자가 박힌 땅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몽골 제국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변화한 제국, 사라지지 않고 흩어진 제국,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제국. 소르카타니의 천막은 찢어졌지만 그 천 조각들은 유라시아 전역에 흩어져 새로운 천막들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그 흩어진 천 조각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직물인지도 모릅니다.